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랜 시간 함께 지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는 순간,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으셨던 적 말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제대로 봤던 걸까? 하는 후회와 함께 깊은 상처를 받으셨던 경험 있으시죠? 저의 이웃이신 철수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철수 씨는 71세이시고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영호 씨라는 분인데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거의 매일 만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젊은 시절 회사 동료로 시작해서 은퇴한 후에도 계속 형님 동생하며 지냈습니다. 철수 씨는 영호 씨를 친형제처럼 여겼습니다. 등산도 함께 다니고 바둑도 두고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세상사를 이야기하던 사이였죠. 그런데 작년 가을 철수 씨에게 큰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빚을 떠안게 된 겁니다. 철수 씨는 아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노후 자금까지 털어야 했습니다. 마음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진 상황이었죠. 그때 철수 씨가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이 영호 씨였습니다. 20년 동안 함께 기쁨도 슬픔도 나눴던 친구니까요. 그런데 영호 씨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처음엔 이런 큰일이네. 어떡하나라며 안타까워하는 것 같았지만 며칠 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도 잘 받지 않고 등산 가자는 말에도 이런저런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더니 한 달쯤 지났을 때 동네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영호 씨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철수야, 미안한데 당분간은 좀 거리를 두자. 나도 우리 집 일로 바빠서 그래. 안정되면 연락할게. 그리고는 돌아섰습니다. 철수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나중에 다른 친구를 통해 들은 이야기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영호 씨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녔답니다. 철수가 요즘 돈 문제로 힘들다던데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할까봐 걱정이야. 미리 피하는 게 낫지 않겠어? 철수 씨는 한 번도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힘든 마음을 나누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20년 우정이 단 한 번의 어려움 앞에서 이렇게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철수 씨가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20년을 형님 동생하며 지냈는데 이 사람의 본성을 나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내가 잘 나갈 때만 좋은 사람이었던 거죠. 진짜 모습은 이렇게 이기적이고 차가운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안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평소 태도만 보고 판단했다가는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을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친절함 뒤에 숨겨진 본성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 200년 전 한 사람이 그 답을 찾았습니다. 정약용입니다. 정약용은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유배지에서 보냈습니다. 강진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온갖 부류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가 떨어진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 그들 중 누가 진심이고 누가 거짓인지, 누가 의리 있는 사람이고 누가 이익만 챙기는 사람인지 정약용은 하루하루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18년 동안 축적한 지혜를 두 아들에게 편지로 남겼습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 천하의 가장 어려운 일이로되 작은 것에서 그 참모습이 드러나느니라.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숨길 수 없다고. 아무리 감추려 해도 일상의 작은 틈새로 새어나온다고. 큰일이 터졌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사소한 순간, 사소한 말투, 사소한 행동에서 이미 다 드러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보지 못하고 지나칠 뿐이라고. 그는 두 아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본성이 못된 자를 일찍 알아보지 못하면 평생 고생이요. 일찍 알아보면 평생 편안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라도 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지혜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정약용이 18년 유배 생활에서 깨달은 진리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려 합니다. 본성이 못된 사람을 알아보는 4가지 결정적 신호입니다. 이 4가지 신호 중 단 하나라도 보인다면 그 사람과는 조심해야 합니다. 가까이 두면 언젠가 반드시 당신에게 상처를 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신호를 알아차리는 순간
여러분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관계로 마음 상하지 않고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 평온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세 가지 순간에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 첫째, 작은 일을 대하는 태도에서. 둘째, 이익이 걸린 순간에서. 셋째, 약한 사람을 대하는 모습에서. 이 세 가지는 아무리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는 본성의 창문입니다. 그 창문으로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참모습이 고스란히 보입니다. 여러분도 이 창문을 열어보는 법을 배우신다면 더 이상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작은 일에 대한 반응입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가장 중요한 신호로 꼽았습니다. 왜냐하면 큰일 앞에서는 누구나 조심하지만 작은 일 앞에서는 본성이 그대로 튀어나오기 때문입니다. 밥 한 끼, 말 한마디, 사소한 실수 하나. 이런 작은 일들 앞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그릇이 보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보입니다. 그 사람의 본성이 보입니다. 도대체 작은 일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 걸까요? 어떤 반응이 위험 신호일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가장 먼저 경계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작은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작은 일에 성을 내는 자는 큰 일을 그르치느니라. 그릇이 작은 사람은 작은 물에도 넘치고 그릇이 큰 사람은 큰 물에도 요동하지 않느니라. 단순히 화를 낸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제 지인 민수 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민수 씨는 69세이시고 은퇴 후 동네 탁구회에 나가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8명 정도가 모여서 운동도 하고 친목도 다지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쯤 새로 들어온 회원이 있었습니다. 진우 씨라는 분인데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답니다. 인사도 정중하게 하고 말투도 점잖았습니다. 하지만 몇 번 만나면서 민수 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탁구를 치다가 공이 그물에 걸렸습니다. 탁구를 치다 보면 흔히 있는 일이죠. 그런데 진우 씨가 갑자기 라켓을 탁자에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진짜. 오늘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다들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상대방이었던 민수 씨가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다시 하면 되죠라고 말했지만 진우 씨는 한참 동안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 씨는 그냥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운동이 끝나고 다 함께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 한 20분 정도 기다렸을까요? 진우 씨가 점원을 향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음식이 왜 이렇게 늦어요? 우리가 여기 앉은 지가 언제인데? 점원이 죄송합니다. 지금 나갑니다 라고 사과했지만 진우 씨는 계속 투덜거렸습니다. 요즘 식당들 서비스가 왜 이 모양이야? 손님을 뭘로 보고? 다른 회원들은 다들 어색한 표정으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주차 문제로 화를 냈습니다. 체육관 주차장이 좁아서 차를 약간 비좁게 주차했는데 옆 차가 문을 열 때 살짝 부딪혔습니다. 흠집도 안 날 정도로 가볍게 스친 건데 진우 씨는 차에서 내려 고함을 질렀습니다. 야, 차 조심해야지. 내 차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상대방이 사과했지만 진우 씨는 한참 동안 따지고 늘어졌습니다. 민수 씨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작은 일에도 참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한 달쯤 지났을 때 탁구회 안에서 작은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회비를 얼마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당 10,000원씩 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는데 진우 씨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0,000원? 그게 말이 돼요? 왜 그렇게 많이 내야 하는데? 다른 회원이 식사비랑 다과비 생각하면 적당한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지만 진우 씨는 아니, 그게 왜 적당해요? 도대체 계산을 어떻게 한 거예요? 라며 따졌습니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결국 회장님이 중재에 나서서 일단 다음 주에 다시 이야기하죠 라며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수 씨는 진우 씨를 조심하게 됐습니다. 말 한마디 할 때도 신경 쓰이고 혹시 화를 낼까봐 눈치를 보게 됐습니다. 다른 회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우 씨와 함께 있으면 늘 긴장해야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기분 나빠할 것 같고 무슨 행동을 해도 화를 낼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모임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결국 몇몇 회원들은 모임에 나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도 탁구에 가는 것이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정약용은 왜 이런 사람을 가장 먼저 경계했을까요? 그는 유배지에서 이런 사람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사소한 일에 화를 내고 작은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조그마한 불편함도 참지 못하는 사람들. 정약용은 깨달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단순히 성격이 급하다는 게 아니라 마음의 그릇이 작다는 것이라고. 그리고 마음의 그릇이 작은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도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여움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니라. 자기 자신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찌 남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겠는가. 작은 일에 화를 낸다는 것은 단순히 그 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마음이 평온하지 못하다는 것, 내면이 불안하다는 것, 자기 감정을 통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장자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큰 그릇에 담긴 물은 출렁이지 않고 작은 그릇에 담긴 물은 조금만 흔들어도 넘친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니라. 작은 일에 화를 내는 사람은 작은 그릇과 같습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감정이 넘쳐흐릅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 써야 합니다. 혹시 건드리지 않을까? 혹시 기분 상하게 하지 않을까? 늘 눈치를 봐야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겁니다. 그런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당신도 변합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면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그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만나기 싫어집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고통이 됩니다. 그렇게 관계가 멀어지고 결국 끝이 납니다. 정약용은 두 아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작은 일에 화내는 자를 멀리하라.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내 마음도 작아지고 내 인생도 좁아진다.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내 마음도 평온해지고 내 인생도 넓어진다. 이것은 단순한 충고가 아닙니다. 정약용이 18년 동안 직접 겪으며 깨달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작은 일에도 자주 화를 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밥이 조금 늦게 나왔다고, 차가 조금 막힌다고, 날씨가 덥다고, 춥다고, 사소한 일에도 불평하고 화를 내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의 기분이 어떤지 생각해 보십시오. 편안합니까? 아니면 긴장됩니까? 만약 늘 긴장되고 불편하다면 그것은 신호입니다. 그 사람의 본성이 당신에게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오늘은 당신에게 화를 내지 않았어도 내일은 당신에게 화를 낼 것입니다. 그 화살은 언제든 당신을 향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 화내는 사람은 결국 큰 일에서도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 화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향합니다. 바로 당신에게 말입니다. 그러니 일찍 알아보고 조심하십시오. 가까이 두지 마십시오. 그런데 작은 일에 화를 내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신호가 또 있습니다. 바로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가장 가슴 아파했던 부류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100번을 도와줘도 한 번 못 도와주면 원망하고 1000번을 베풀어도 한 번의 실수는 평생 기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그리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만 은혜는 아래에서 위로 흘러야 합니다. 베푼 사람은 잊어도 받은 사람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이 도리가 거꾸로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푼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못해준 것만 평생 원망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 번의 섭섭함이 10번의 조음을 덮고 한 번의 원한이 100번의 은혜를 지운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를 배은망덕이라 하니 가까이 하면 반드시 해를 입느니라. 배은망덕, 은혜를 배반하고 덕을 저버린다는 뜻입니다. 정약용이 가장 경계한 부류 중 하나였습니다. 제 친구 상철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상철 씨는 64세이시고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동수 씨라는 분인데 젊은 시절 같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상철 씨는 동수 씨를 친동생처럼 여기며 지냈습니다. 동수 씨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상철 씨가 먼저 나섰습니다. 동수 씨 아들이 대학 입학할 때 학자금을 빌려주기도 했고 동수 씨가 사업 시작할 때 보증도 서주었습니다. 동수 씨 어머니가 편찮으실 때는 병원까지 모시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동수 씨도 고마워했습니다.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지냈습니다. 상철 씨는 동수 씨를 친동생처럼 아꼈고 동수 씨도 상철 씨를 형님이라 부르며 따랐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작은 일이 생겼습니다. 동수 씨가 상철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형님,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딸 결혼식이 있는데요. 주례를 좀 서주실 수 있으세요? 상철 씨는 난처했습니다. 그 주 토요일은 상철 씨 손자 돌잔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동수야, 미안하다. 그날이 우리 손자 돌이라서 말이야. 다른 날이었으면 당연히 해줬을 텐데. 전화를 끊고 나서 상철 씨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30년 지기 친구의 부탁을 거절한 것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날 축의금을 넉넉히 준비해서 대리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동수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동수야, 그날 못 가서 미안했다. 결혼식 잘 됐어? 그런데 동수 씨의 반응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네, 잘 됐습니다. 짧게 대답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상철 씨는 많이 섭섭했나 보다 생각하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동수 씨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상철 씨가 먼저 전화를 해도 바빠서요. 다음에 연락할게요 라며 피했습니다. 몇 번 만나자고 해도 계속 이런저런 핑계로 거절했습니다. 상철 씨는 이상했습니다. 30년을 형님 동생하며 지낸 사이인데 단 한 번 부탁을 못 들어줬다고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나 싶었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다른 친구를 통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수 씨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녔답니다. 상철이 형이 배신했어. 30년을 알고 지냈는데 내 딸 결혼식에 주례도 안 서주더라고. 손자 돌잔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정말 실망했어. 그동안 내가 얼마나 형님을 믿고 따랐는데. 상철 씨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30년 동안 베풀었던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단 한 번 못 들어준 부탁만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상철 씨가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뭘 했는지 다 잊어버렸나 봐요. 학자금 빌려준 것, 사업 보증 선 것, 어머니 병원 모시고 다닌 것, 그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단 한 번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못 들어준 부탁 하나 때문에 30년이 무너졌어요. 상철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정약용은 왜 이런 사람을 경계했을까요? 유배지에서 정약용도 똑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이 벼슬을 하고 권세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정약용은 그들을 도왔습니다. 추천서를 써주고 자리를 주선해주고 돈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약용이 역적으로 몰려 유배를 가자 그들 중 대부분이 돌아섰습니다. 심지어 정약용을 찾아와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유배 가시기 전에 저한테 빌려주신 돈 언제 갚으실 건가요? 은혜는 다 잊고 채무만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약용은 그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없다는 것을, 당신이 베푼 모든 호의를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을, 그러니 고마워할 줄도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조금이라도 섭섭한 일이 생기면 그 기억만은 또렷하다는 것을, 마치 돌에 새긴 글씨처럼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의 마음은 모래와 같아서 물을 부으면 스며들지만 곧 말라버린다. 하지만 원한을 품은 자의 마음은 돌과 같아서 한번 새겨지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이를 아시겠습니까? 은혜는 모래에 쓴 글씨처럼 금방 사라지고 원한은 돌에 새긴 글씨처럼 영원히 남는다는 것입니다. 노자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자는 많은 것을 받고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가진 것마저 잃는다. 감사가 없는 사람과 관계를 이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계속 주기만 하고
그 사람은 계속 받기만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당신이 힘들어서 도와주지 못하면 그제야 원망이 돌아옵니다. 그동안 내가 믿었는데 배신하네. 하지만 그동안 당신이 준 것들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겁니다. 이런 사람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 당신의 마음이 병듭니다. 처음에는 내가 더 잘해주면 되겠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베풉니다. 하지만 아무리 줘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걸 요구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못 들어주면 섭섭해합니다. 당신은 점점 지쳐갑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부족한 걸까? 하며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잘못은 당신이 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감사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약용은 두 아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말라. 독이 들어있는 항아리에 꿀을 붓는 것과 같으니 결국 독만 남을 뿐이다.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작은 은혜도 크게 여기고 평생 잊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인색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마음을 주어야 하는지 분별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당신이 베푼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단 한 번 못 들어준 부탁은 평생 원망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도와줄 때는 고맙습니다. 한마디로 넘어가지만 조금이라도 섭섭한 일이 생기면 크게 화를 내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 생각해 보십시오. 뿌듯합니까? 아니면 허탈합니까? 만약 늘 허탈하고 지친다면 그것은 신호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는 신호입니다. 아무리 베풀어도 채워지지 않는 독이 든 항아리와 같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 당신의 귀한 시간과 마음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마음을 주십시오. 작은 친절에도 고마워하고 작은 배려에도 감동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하면 당신의 마음도 풍요로워집니다. 그런데 은혜를 잊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신호가 또 있습니다. 바로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참모습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자기보다 낮은 사람 앞에서 드러난다고. 권력 있는 사람 앞에서는 누구나 친절합니다. 하지만 힘없는 사람 앞에서는 본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도대체 어떤 모습이 위험한 신호일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거울은 앞에 있는 것을 비춥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아래에 있는 것을 비춥니다. 높은 사람 앞에서는 누구나 거울처럼 맑습니다. 공손하고 예의 바르고 친절합니다. 하지만 낮은 사람 앞에서는 그 마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점원을 대하는 태도, 청소하시는 분을 대하는 태도, 택시기사를 대하는 태도. 바로 거기에 그 사람의 본성이 숨어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참모습은 높은 자를 대할 때가 아니라 낮은 자를 대할 때 드러난다. 위로는 아첨하고 아래로는 억누르는 자, 이런 자를 가장 경계하라. 정약용이 벼슬살이를 하며 그리고 유배지에서 가장 많이 본 부류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높은 사람 앞에서는 허리가 꺾이도록 굽실거리다가 낮은 사람 앞에서는 어깨에 힘을 주고 거만하게 구는 사람들 말입니다. 제 친구 병철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병철 씨는 68세이시고 은퇴 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를 맡고 계십니다. 한 달에 2번 정도 회의가 있는데 거기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6개월 전쯤 새로 회장으로 선출된 분이 있었습니다. 태준 씨라는 분인데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말도 조리 있게 하고 회의도 잘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병철 씨는 태준 씨의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회의가 끝나고 다 함께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식당에 들어서는데 입구에서 청소를 하고 계신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바닥이 젖어 있어서 조심하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태준 씨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에이, 이 시간에 청소를 왜 해요? 손님 다니는 데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청소하시던 아주머니는 죄송합니다 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철 씨는 그 모습이 불편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점원이 물을 따라주러 왔습니다. 젊은 아르바이트생이었는데 조금 서툴러 보였습니다. 물을 따르다가 실수로 테이블에 물 몇 방울을 쏟았습니다. 그러자 태준 씨가 야, 조심 좀 해.
옷에 튀었잖아라고 반말로 쏘아붙였습니다. 점원이 죄송합니다. 바로 닦아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태준 씨는 에이, 됐어. 그냥 가. 일 똑바로 못하면서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다른 회원들은 모두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병철 씨는 저 점원이 불쌍하다 생각했지만 회장인 태준 씨에게 뭐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끝날 무렵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태준 씨를 알아봤습니다. 태준 씨 아니세요? 알고 보니 태준 씨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의 상사였답니다. 당시 부장급 되시는 분이었죠. 그 순간 태준 씨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부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방금 전까지 점원에게 반말하고 짜증내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부장님이 잘 지내지? 은퇴하고 뭐해? 라고 물었습니다. 태준 씨는 네, 덕분에 잘 지냅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 일 좀 하고 있습니다. 라며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부장님이 그래? 잘 됐네. 나중에 한번 밥 먹자라고 하자. 태준 씨는 네,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제가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라며 명함을 꺼내 두 손으로 올렸습니다. 부장님이 떠나고 나자 태준 씨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아까 그 점원을 향해 야, 계산서 좀 가져와라며 다시 반말로 돌아갔습니다. 병철 씨는 그 장면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을 지위로 보는구나. 자기보다 높으면 극존칭, 자기보다 낮으면 하대. 그 후로도 비슷한 장면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에게는 이것 좀 치워라며 명령조로 말하면서도 구청 공무원이 오면 어서 오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라며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는 일 좀 제대로 해라며 짜증을 내면서도 다른 동 회장들에게는 형님, 존경합니다. 라며 굽실거렸습니다. 정약용은 왜 이런 사람을 경계했을까요? 정약용 자신이 그 고통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이 승지, 암행어사로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대감마님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나이다. 하지만 정약용이 역적으로 몰려 관직을 잃고 유배를 가자 그들은 돌아섰습니다. 심지어 정약용이 지나가면 고개를 돌리고 정약용을 모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제야 그들의 참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예의는 진심이 아니라 권력을 향한 것이었고 그들의 존경은 인격이 아니라 지위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깨달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인격이 없다는 것을,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지위와 권세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권력 있는 자 앞에서는 한없이 낮아지고 힘없는 자 앞에서는 한없이 높아진다는 것을, 그것은 그 사람의 참모습이 아니라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가면일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위로 아첨하고 아래로 억누르는 자의 마음속에는 의리가 없고 충성이 없다. 오직 자신의 이익만 있을 뿐이다. 이런 자는 권세 있을 때는 떠받들다가 권세 없어지면 한순간에 돌아선다. 진심 없이 겉으로만 따르는 것이니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 얼마나 통렬합니까? 이런 사람들의 충성과 존경은 가짜라는 겁니다. 권력을 향한 아첨일 뿐 사람을 향한 진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자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군자는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지 않고 부유한 자에게 아첨하지 않는다. 소인은 부유한 자에게 아첨하고 가난한 자를 업신여긴다. 진정한 군자는 사람을 지위나 재산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자체를 봅니다. 하지만 소인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봅니다. 그래서 가진 자에게는 아첨하고 없는 자에게는 거만합니다. 이런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당신이 권세가 있거나 돈이 있거나 지위가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극진히 대할 것입니다. 형님이라 부르고 선생님이라 부르며 떠받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심이 아닙니다. 당신의 권세, 당신의 돈, 당신의 지위를 대하는 것일 뿐입니다. 언젠가 당신이 그것을 잃는 날, 그 사람은 한순간에 돌아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하대하고 모욕하고 심지어 적으로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겁니다. 이런 사람은 당신에게도 똑같은 태도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는 당신도 함께 굽실거리기를 바라고 자기보다 낮은 사람에게는 당신도 함께 무시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왜 저렇게 대하냐며 불편해합니다. 결국 당신도 그 사람처럼 되거나 아니면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정약용은 두 아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약한 자에게 강하고 강한 자에게 약한 사람을 가까이 두지 말라. 그런 자의 충성과 우정은 믿을 수 없다. 언제든 배신할 수 있다. 진정한 친구는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나 낮은 자리에 있을 때나 똑같이 대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찾아 평생 벗으로 삼아라.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당신이 잘 나갈 때는 형님, 선생님 하며 따르다가 어려워지면 돌아서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공손하다가 식당 직원이나 택시기사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의 친절과 존경은 진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진 무언가를 향한 것일 뿐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지위나 재산이 아니라 당신 자체를 봅니다. 당신이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똑같이 대합니다. 당신이 권력을 가졌을 때나 잃었을 때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가면을 쓴 사람, 위아래를 가리는 사람은 일찍 알아보고 거리를 두십시오. 그런데 약자를 대하는 태도만큼이나 확실하게 본성을 드러내는 순간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익이 걸린 순간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이익 앞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평소에는 의리를 말하고 우정을 이야기하던 사람도 이익이 걸린 순간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돈 앞에서, 권력 앞에서, 자리 앞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변할까요? 그 마지막 신호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돈 앞에서는 형제도 남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진실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평소에 의리를 말하고 우정을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이익이 걸린 순간 얼마나 빠르게 돌변하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익 앞에서 의리를 저버리는 자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니라. 소인은 이익으로 모이고 이익으로 흩어지되 군자는 도로 모이고 도로 함께한다. 지난주에 제 친구 정수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상해 있더군요. 정수 씨는 70세이시고 4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회사 신입 시절부터 함께한 동기였습니다. 명수 씨라는 분인데 젊은 시절 같은 부서에서 일하며 온갖 어려움을 함께 겪었습니다. 밤새 일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실수하면 서로 감싸주고 힘들 때는 소주잔 기울이며 위로하던 사이였습니다. 은퇴하고 나서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만나 등산도 가고 바둑도 뒀습니다. 그런데 2년 전 두 사람 사이에 작은 사업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수 씨가 지인을 통해 괜찮은 투자처를 알게 됐는데 명수 씨에게도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 둘이 각자 3천만 원씩 투자하면 1년 후에 2배는 받을 수 있다더라. 확실한 거래처가 있는 사업이래. 명수 씨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 좋지. 우리 둘이 함께하면 든든하잖아. 형이 알아본 거니까 믿을만하지.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 3천만 원씩 총 6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순조로웠습니다. 매달 배당금도 나왔고 사업도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역시 우리 선택이 옳았어라며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7개월째부터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배당금이 늦어지고 사업 파트너에게 연락이 잘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그 사업체가 문을 닫았습니다. 사업 파트너는 잠적했고 투자한 돈은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기를 당한 겁니다. 정수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알아본 투자처에서 사기를 당했으니 명수 씨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바로 명수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명수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어. 내 책임이 크니까 내가 내 몫까지 피해를 메워줄게. 그런데 명수 씨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책임? 지금 그게 중요해? 6천만 원이 날아간 거야. 당신이 어떻게 책임진다는 거야?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며칠 후 명수 씨가 정수 씨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40년 지기 친구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정수 씨,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내 노후 자금이 다 날아갔어요. 당신이 알아본 거잖아요. 당신이 책임져야죠. 정수 씨가 알아. 내가 미안해. 어떻게든 해결해 볼게라고 했지만 명수 씨는 해결? 언제요? 얼마나 걸릴 건데요? 나 당장 돈 필요해요 라며 다그쳤습니다. 정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40년 동안 형 동생 하던 사이가 갑자기 채권자와 채무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명수 씨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정수 씨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투자 권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정수 씨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40년 우정이 한 장의 법률 문서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수 씨가 명수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명수야, 우리 40년을 알고 지냈잖아.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잖아. 명수 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40년? 지금 그게 중요해요? 당신 때문에 내 노후가 망가졌어요. 이건 개인적 감정 문제가 아니에요. 법적인 문제예요. 결국 소송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정수 씨가 자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명수 씨 목 3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돈을 받은 명수 씨는 고맙습니다라는 말 한마디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답이 없었습니다. 40년 우정이 3천만 원에 끝난 겁니다. 정수 씨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웃고 울었는데 결국 그 사람에게 나는 돈으로 환산되는 존재였던 거예요. 이익이 있을 때는 형님, 동생 했지만 손해가 생기니 채권자가 된 거죠. 정양용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유배 가기 전 정양용에게는 수많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시를 짓고 학문을 논하고 세상을 근심하던 벗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생사를 함께하는 사이, 우리의 우정은 금석과 같다고 말하던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양용이 역적으로 몰려 유배를 가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정양용과 가까웠다는 것이 자신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그들은 돌아섰습니다. 어떤 이는 정양용이 보낸 편지를 뜯지도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어떤 이는 정양용이 빌려줬던 돈을 갚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정양용을 비난하는 상소를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정양용과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그의 일파로 몰지 말아주십시오. 정양용은 그 배신의 아픔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평소에는 의리를 말하고 우정을 이야기했으나 이익이 걸린 순간 모두가 돌아섰다. 나를 지키는 것이 손해가 되자, 나를 버리는 것이 이익이 되자 40년 교분도 하루아침에 끊어졌다. 정양용은 깨달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우정은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처음부터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였다는 것을, 이익이 있을 때는 친구처럼 굴다가 이익이 없어지면 남처럼 변하고 손해가 되면 적처럼 돌아선다는 것을. 정양용은 이런 사람들을 소인배라 불렀습니다. 소인은 이익으로 모이고 이익으로 흩어지는 사람들입니다. 맹자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는 이익이 닿으면 끝나고 도로 맺어진 관계는 죽음으로도 끊어지지 않는다.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는 사상누각입니다. 이익이 있는 동안만 유지되고 이익이 사라지면 무너집니다. 하지만 도로 맺어진 관계, 즉 진심과 의리로 맺어진 관계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정양용은 유배지에서 이런 진짜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윤종진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정양용이 유배를 가자 모두가 등을 돌렸지만 윤종진은 강진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정양용을 섬겼습니다.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오히려 역적의 스승을 섬기는 것이 자신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종진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제 스승이십니다. 선생님이 어떤 처지에 계시든 저는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정양용은 이런 제자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벗은 이익이 있을 때가 아니라 이익이 없을 때 드러난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당신이 잘 될 때는 형님, 동생하며 가까이 지내다가 어려워지면 슬그머니 멀어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에게 이익이 될 때는 찾아오지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연락을 끊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의 우정은 진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익 계산일 뿐입니다.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줄 수 있는 무언가를 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이 성공했을 때가 아니라 실패했을 때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이익을 줄 수 있을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줄 수 없을 때도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손해가 되는 상황에서도 떠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런 사람을 평생의 벗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이익으로 다가오는 사람, 이익 앞에서 변하는 사람은 일찍 알아보고 경계하십시오. 정약용은 두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이익으로 맺어지지 않는다. 이익 앞에서 변하는 자와의 인연은 처음부터 인연이 아니었다. 그런 자를 일찍 알아보고 멀리하는 것이 마음 편한 길이다. 의리로 맺어진 한 사람의 벗이 이익으로 맺어진 100사람의 친구보다 귀하다. 오늘 우리는 정약용이 18년 유배 생활에서 깨달은 4가지 신호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작은 일에 화를 내는 모습, 은혜는 있고 원한만 기억하는 모습,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모습, 그리고 이익 앞에서 변하는 모습. 이 4가지는 아무리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는 본성의 신호입니다. 이 신호 중 하나라도 보인다면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 신호가 없는 사람, 화를 다스리고 은혜를 기억하고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고 이익보다 의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만나신다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런 사람이 진정한 벗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답을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약용이 18년 유배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손에는 두툼한 기록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작은 일에도 화를 냈고 어떤 이는 은혜를 모래에 쓴 글씨처럼 잊어버렸습니다. 어떤 이는 높은 사람 앞에서만 굽실거렸고 어떤 이는 이익 앞에서 40년 우정도 저버렸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이는 작은 일에도 감사했고 어떤 이는 은혜를 돌에 새긴 글씨처럼 평생 기억했습니다. 어떤 이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공경했고 어떤 이는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의리를 지켰습니다. 정약용은 그 긴 세월 동안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숨길 수 없다는 것. 아무리 가리려 해도 일상의 작은 틈새로 비쳐나온다는 것. 큰일이 터졌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작은 일 하나, 말 한마디, 사소한 태도 하나에서 이미 다 드러나고 있다는 것.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보지 못하고 지나칠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한 4가지 신호를 기억하십시오. 작은 일에 화를 내는 사람, 은혜는 있고 원한만 기억하는 사람,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사람, 이익 앞에서 변하는 사람. 이것은 단순한 목록이 아닙니다. 정약용이 18년을 두고 관찰하고 기록한 진리입니다. 이 중 단 하나라도 보인다면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지 마십시오. 제 친구 준영 씨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준영 씨는 73세이시고 1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오랜 친구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그를 이용만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고 도와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고 이익이 없으면 연락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준영 씨는 늘 지쳐 있었고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려워졌습니다. 그런데 1년 전 준영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신호를 기준으로 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작은 일에 화내는 친구, 연락을 끊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지인, 거리를 두었습니다. 약자를 무시하는 사람, 만남을 정리했습니다. 이익으로만 다가오는 사람, 멀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습니다. 주변 사람이 확 줄어드니 쓸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쯤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진짜 좋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작은 친절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모든 일을 공평하게 대하는 사람, 이익보다 의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준영 씨가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친구가 20명은 됐어요. 근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친구가 5명밖에 안 돼요. 근데 정말 행복해요. 진짜 친구 5명이 가짜 친구 20명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정약용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벗 한 사람이 1000명의 아는 사람보다 귀하다. 의리로 맺어진 한 사람의 친구가
이익으로 맺어진 100사람의 지인보다 값지다. 여러분, 이제는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을 힘들게 하는 관계가 있다면 정리하십시오. 잘못된 인연을 놓아주는 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그 자리에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을 두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그렇게 달라집니다. 또한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면 평생 고생이요. 사람을 알아보면 평생 편안하니라.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 네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어떤 사람들이 내 곁에 올 것인지가 결정된다. 혹시 내가 작은 일에 화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가 받은 은혜는 잊고 섭섭한 것만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가 약한 사람에게는 강하고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가 이익 앞에서 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이 화를 다스리고 은혜를 기억하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고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될 때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이 당신 곁으로 모입니다. 잘못된 인연을 놓아주는 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그 자리에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을 두십시오. 그동안 참 애쓰셨습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만 깊이 있는 관계를 맺으셔도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